결혼 7년 차. 나는 내가 꽤 괜찮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믿었다. 남편은 월급을 꼬박꼬박 공용통장에 이체했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처가에 들렀다.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우리 며느리 같은 복덩이가 어디 있니? 하지만 친정엄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가던 그날, 그는 병원 복도에 서서 내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사인해. 당신 상황, 나한테 짐만 될 뿐이야.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 속에는 이미 또 다른 서류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을 열기 3개월 전부터 나는 이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 영수증은 회색 양복 안주머니에서 툭 떨어졌다. 세탁기는 이미 탈수 모드로 넘어가 욕실 문틈으로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를 내보내고 있었다. 서은솔은 세탁 바구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땀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 조각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열감지 인쇄된 글씨는 이미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청담동이라는 세 글자와 끝에 찍힌 숫자는 선명하게 보였다. 32만 원 위인 세트. 결제 시간은 밤 9시 17분. 그날 장태훈이 뭐라고 했더라. 오늘 김 부장님하고 술 한잔하기로 했어. 기다리지 말고 자. 김 부장님. 그리고 32만 원짜리 청담동 2인 세트. 그녀는 영수증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 무언가 묻어 있었다. 연분홍색 자국. 립스틱 같기도 하고 블러셔 같기도 했다.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녀가 쓰는 화장품 냄새가 아니었다. 애초에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새 립스틱을 산 적이 없었다. 거실에서는 딸아이가 그림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르륵, 또 차르륵. 세탁기가 마지막 고속 탈수에 들어가자 기계 전체가 덜덜거렸다. 영수증을 쥔 그녀의 손처럼. 그녀는 영수증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옆,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요리책 가정요리 365일에 112페이지, 두부전골 레시피와 순두부찌개 레시피 사이에 끼워 넣었다. 책을 덮고 손을 닦은 뒤 거실로 나가 딸에게 얼음물을 한 잔 따라주었다. 엄마, 아빠 오늘 안 들어와? 응, 아빠 회사 일이 바쁘대. 지훈이는 이제 겨우 5살이었다. 엄마 목소리에 박힌 미세한 가시를 눈치채기엔 너무 어렸다. 아이는 컵을 받아 꿀꺽꿀꺽 마시고는 다시 그림책으로 눈을 돌렸다. 그날 밤 장태훈은 11시 40분이 되어서야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띠띠띠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6자리 숫자. 눈을 감고도 그가 얼마나 천천히 버튼을 누르는지 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 물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다. 은솔은 침대에 모로 누워 벽을 보고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다. 침대로 올라온 그에게서 보디워시의 멘톨 향이 났다.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약 40cm의 거리가 있었다. 딱 아이 하나가 누울 만한 너비였다. 예전에 지훈이가 어릴 때는 그 사이에 껴서 잤지만 아이가 자기 방을 갖게 된 후로 그 40cm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았다. 누구도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솔은 계란말이를 하고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을 차렸다. 장태훈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내내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가끔 입꼬리가 실룩였지만 그녀를 향한 미소는 아니었다. 그날 저녁에 김 부장님하고 뭐 드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묻는 투였다. 고기.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렇구나. 고기. 32만 원짜리 청담동 2인 세트가 고작 고기였다니.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가 남긴 밥그릇을 치우고 그릇 바닥에 말라붙은 밥알을 물에 불려 하나하나 개수대로 흘려보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자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울음을 삼키는 소리를 덮어주었다. 시어머니 김경숙 여사가 대구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날 수원에는 꽃샘추위를 몰고 온 차가운 비가 내렸다. 은솔은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 밑반찬을 전부 새로 했다. 오이소박이는 새 것으로 바꾸고
시금치는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 무쳤으며 간장게장까지 하루 전날 미리 담가두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검열이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은솔이. 김경숙 여사는 낙타색 패딩 조끼를 입고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은솔을 안았다. 등짝을 두드리는 손길이 꽤 매서웠다. 딱 3번, 팡, 팡, 팡. 지훈이는 우리 외손녀 어디 갔어?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훈아. 할머니 오셨다. 지훈이가 달려나오자 시어머니가 번쩍 안아 올렸다. 김경숙 여사는 큰 소리로 웃었다. 눈가 주름이 자글자글 접히는 모습이 세상 없이 자애로워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딸기맛 찹쌀떡 한 상자를 꺼내 지훈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지훈이 또 컸네 그러더니 잠시 멈칫했다. 우둥기는 여전했지만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낮아졌다. 여기에 남동생 하나만 딱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현관에서 슬리퍼를 정리하던 은솔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1초간 멈췄다.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차 내올게요. 차는 무슨. 그냥 얼음물이나 한 잔 다오. 김경숙 여사는 보름 동안 머물겠다고 했다. 지훈이가 피아노를 배울 때가 됐으니 근처 학원을 좀 알아봐 주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은솔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님을 알았다. 보름이면 집구석을 이 잡듯이 뒤지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결국 사달이 났다. 은솔이 지훈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다녀온 사이였다. 집에 돌아오니 김경숙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은솔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솔의 은행의 화면이 켜져 있었다. 은솔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할수록 위험했다. 너 친정에 매달 20만 원씩 보낸 거 이거 언제부터니? 은솔은 현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지훈이는 아직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엄마 손을 잡고 있었다. 발바닥에서 뿌리가 자라 타일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그건 제 생활비 아껴서. 생활비. 김경숙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는 작았지만 일어서는 순간 거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대해 보였다. 내가 말하는 그 생활비, 우리 태훈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야. 태훈이 돈을 내가 뭔데 친정에 갖다 바쳐? 태훈이한테 허락은 받았니? 어머니, 저희 엄마가 혼자 계셔서. 세상에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너희 엄마뿐이니? 나도 대구에서 혼자 산다. 너 나한테는 돈 한 푼 보낸 적 있니? 은솔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동그란 눈은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은솔은 쭈그리고 앉아 딸의 신발을 벗겨주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지훈아, 방에 가서 그림 그리고 있을래? 엄마가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문장 부호의 쉼표처럼 들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론 안 그럴게요. 김경숙 여사는 그 말에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은행 앱의 이체 내역 화면을 캡처했다. 은솔은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음이 울렸다. 카톡. 태훈이한테 보냈다. 김경숙 여사는 휴대전화를 탁자에 내려놓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런 건 가장이 알아야지. 그날 밤 장태훈은 이례적으로 일찍 귀가했다. 8시 30분. 도어록 소리가 났다. 들어오는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양복 상의를 팔에 걸친 채 실내화도 신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걸어왔다. 카드. 은솔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이 내민 손바닥을 보았다. 신용카드, 다 내놔. 김경숙 여사는 거실 입구에 서서 얼음물 잔을 들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은솔은 수도꼭지를 잠갔다. 주방이 갑자기 적막에 잠겼다.
손가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스테인리스 싱크대 바닥을 때렸다. 팅이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파란색 신용카드를 꺼내 장태훈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앞으로 매주 현금으로 30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써. 그걸로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는 알지도 못했다. 지훈이 유치원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휴대전화 요금만 합쳐도 이미 그 돈을 넘어섰다. 하지만 은솔은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거실에서 김경숙 여사가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축배를 드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렸다. 신용카드를 빼앗긴 지 2주가 지난 수요일, 김경숙 여사는 드디어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갔다. 은솔은 수원역 대합실까지 배웅을 나갔다. 개찰구 앞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넘겨주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낙타색 패딩 조끼가 승강장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걸어서 40분 거리였다. 천천히 걸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고개를 숙이고 보도블록에 금간 곳을 세었다. 몇 개까지 세었는지 잊어버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이명처럼 웅웅거렸다. 매주 30만 원. 그녀는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제일 싼 생수 한 병을 샀다. 아르바이트생이 1,100원입니다 라고 말하자 동전 지갑을 뒤져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서 건넸다.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6개 딱 맞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은솔은 서재로 들어갔다. 무엇을 찾으려는 건지 정확히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을지도 모른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당겨보았다. 잠겨 있었다. 다시 한번 당겨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책상 위에 연필꽂이, 파일꽂이, 티슈통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졌다. 열쇠는 없었다. 그녀는 검은색 사무용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태훈은 그녀가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예전에는 남자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았다. 지금 보니 저 잠긴 서랍은 마치 골마 터진 종기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고름으로 가득 찬 종기. 그녀는 책장으로 다가갔다. 법률 서적, 건축 자재 연감, 비닐도 뜯지 않은 자기 개발 베스트셀러들. 두 번째 칸에 파일철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하나씩 펼쳐보았다. 대부분 회사 프로젝트 보고서, 출력한 이메일, 지루한 데이터 표였다. 끝에서 두 번째 파일.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신용카드 명세서. 그녀가 쓰던 가족 카드가 아니었다. 다른 카드였다. 은솔은 종이를 꺼내 펼쳤다. 발급은행은 신한은행, 명의자는 장태훈, 한도는 5천만 원이 최근 3개월간의 사용 내역이 깨알같이 찍혀 있었다. 백화점 명품관, 화장품 매장, 강남의 모 피부과, 그리고 그녀가 이미 이름을 외워버린 청담동 레스토랑이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했다. 명세서 아래에는 계약서가 한 장 깔려 있었다. 전세 계약서였다.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전용 면적 42제곱미터, 보증금 1억 2천만 원 빔차인 란에 적힌 이름은 처음 보는 낯선 이름이었다. 류선아. 그리고 보증인 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장태훈. 은솔은 끝까지 읽어내렸다. 그녀는 명세서와 계약서를 다시 파일철에 끼워 넣었다. 책장의 원래 위치, 원래 각도 그대로 돌려놓았다.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들고 차가운 물줄기에 얼굴을 묻었다. 물이 코 속으로 들어와 메워질 때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거울 속의 얼굴.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눈물은 없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억울해서 떠는 게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몸 안에 무언가가 한 개까지 조여진 느낌이었다.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끊어지거나 튕겨나갈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친구에게 전화해 하소연하지도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울지도 않았다. 네이버 검색창을 켜고 5글자를 입력했다. 이혼 재산 분할. 다음 날 그녀는 지훈이 명의로 새로운 클라우드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비밀번호는 친정엄마의 생일에
인천 남동구 우편 번호를 조합했다.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조합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3번 테스트했다. 주머니에 넣어도 녹음이 되는지, 탁자 밑에 두어도 되는지. 3m 거리에서도 목소리는 선명했다. 배터리가 가득 차 있으면 6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금요일 밤, 장태훈이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다. 문이 덜 닫혀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틈이 있었다. 은솔은 복도에 서서 얼음물 잔을 들고 있었다. 서재 근처를 서성거려도 의심받지 않을 유일한 핑계였다. 홈웨어 바지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이미 녹음 중이었다. 문틈으로 장태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 그는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줄 알고 있었다. 네, 엄마.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수학이 넘어 김경숙 여사가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처가 쪽 일요? 장모님 말씀이시죠? 그쪽 일 정리되면 그때쯤이면 아마. 다시 침묵. 이혼. 확실히 할 겁니다. 은솔의 손가락이 차가운 유리잔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다. 잔 속의 얼음이 빙그르르 돌며 유리벽을 쳤다. 달그락. 아주 미세한 소리였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맨발이라 바닥에 닿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주방으로 돌아와 얼음물을 개수대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어두운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녹음 저장 버튼을 눌렀다. 파일 크기 34.2MB, 재생시간 4분 17초. 이거면 됐다. 다음 날 새벽 5시, 장태훈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였다. 은솔은 휴대전화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 변기 뚜껑 위에 앉았다. 지훈이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녹음 파일을 업로드했다. 업로드 진행바가 한 칸씩 채워지는 동안 욕실 환풍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갔다. 전송 완료. 그녀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과 녹음 앱 사용 기록을 삭제하고 게시, 데이터까지 깨끗이 비웠다. 거울을 보았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팔자주름이 3년 전보다 2줄은 더 깊어 보였다. 찬물로 얼굴을 두드린 뒤 욕실을 나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에도 흔적을 남겼다. 펜으로 줄을 긋는 식의 촌스러운 방법이 아니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모든 페이지의 앞뒷면을 찍고 찍는 즉시 클라우드에 올린 뒤 앨범에서 삭제했다. 전세 계약서도 마찬가지였다. 임차인 정보와 보증인 서명란은 확대해서 찍었다. 서울가정법률상담소 1644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온화한 목소리로 통화가 편한지 물었다. 그녀는 편하다고 했다. 지훈이는 유치원에 갔고 남편은 출근한 뒤였다. 질문이 있는데요.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공동재산으로 상간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해줬다면 이게 이혼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부부 공동재산의 유용으로 봅니다. 입증만 하실 수 있다면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 시 그 금액을 아내분이 받아야 할 목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남편이 내미는 이혼 합의서에 재산 포기 조항이 있다면요. 사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인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재산 은닉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법원은 그 합의서를 무효로 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솔은 수화기를 든 채 5초간 침묵했다. 주방 환풍기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공간을 채웠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메모장에 법률구조공단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메모 파일의 이름을 지훈 예방접종 기록으로 바꿨다. 그날부터 장태훈이 침묵할 때마다 은솔은 기록했다. 눈물이 아니라 날짜와 데이터로. 그는 이제 겸상조차 하지 않았다. 은솔과 지훈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그는 국그릇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가끔 지훈이가 쪼르르 달려가 아빠, 같이 먹어라고 해도 그는 아빠 이래야 돼 라며 딸과 눈높이를 맞추려 쭈그리고 앉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지훈이가 물었다. 아빠는 엄마가 한 밥 싫어해? 은솔은 감자조림 한 조각을 딸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웃었다. 얼굴 근육 12개를 억지로 끌어올린 미소였다.
자발적인 근육은 하나도 없었다. 아빠도 좋아해. 그냥 너무 바쁘셔서 그래? 밤에 이불 속에서 모로 누워있으면 거실에서 장태훈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속삭이는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심야 아파트의 방음이란 게 뻔했다.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은솔이 몇 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웃음소리였다. 느슨하고 설탕이 발린 듯 달콤한 연애 시절 그가 그녀를 쫓아다닐 때 내던 그런 웃음소리. 휴대전화는 베개 밑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녹음 중. 3주가 지나자 클라우드에는 파일 11개가 쌓였다. 마치 관뚜껑에 박을 모처럼 차곡차곡. 아직 부족했다. 하지만 머지않았다. 가을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추석이니 내려와서 제사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은솔은 거절하지 않았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아직 밥상을 엎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동대구역까지 KTX로 2시간 반. 지훈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을 보며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맞은편에 앉은 장태훈은 이어폰을 꽂고 가는 내내 말 한마디 없었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 있었다. 배경화면은 꽃 사진이었다. 은솔이 본 적 없는 꽃이었다. 그녀는 한 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거두었다. 대구시댁은 오래된 2층 양옥집이었다. 김경숙 여사는 새로 산 양모 카디건을 입고 대문 앞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를 먼저 안아주고 태훈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제야 은솔을 보며 말했다. 은솔아, 재료는 부엌에 다 꺼내놨다. 얼른 들어가서 준비해라. 주방 조리대 위에는 밀가루 반죽, 생선포, 다진 고기, 호박, 고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시커먼 무쇠 프라이팬은 너무 무거워서 두 손으로 들어야 했다. 앞치마 끈을 묶으며 거실을 돌아보았다. 태훈과 김경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곶감과 견과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렸다. 가스 불을 켰다. 팬에 기름을 두르자 치익 소리가 났다. 첫 번째 생선포를 계란물에 적셔 올렸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다. 따끔했지만 손을 움츠리지 않았다.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추석, 설날, 제사 때마다 이 프라이팬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던가.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짝다리를 짚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면 싱크대 모서리에 잠시 기대며 버텼다. 전 부치고 빈대떡 부치고 동그랑땡 빚고 뒤집고 꺼내고 다시 기름 붓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부품처럼 반복되는 노동.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다. 태훈아, 너 살 빠졌다. 회사 일 힘들지? 이거 좀 먹어봐라. 괜찮아요, 엄마. 뒤집개가 팬 바닥을 긁는 소리. 찌익. 은솔아. 불 좀 줄여라. 기름 타는 냄새 난다. 김경숙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날아와 뒤통수에 꽂혔다. 은솔은 말없이 불을 줄였다. 손은 밀가루 반죽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고 귀에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다. 그 주방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다. 창밖이 환하다가 어둑어둑해졌다. 지훈이가 2번이나 달려와 배고프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데리고 나갔다. 마지막 동그랑땡 접시를 채웠을 때 앞치마 앞서픈 젖어 있었다. 땀과 기름이 섞여 마치 사람을 기름에 튀겨낸 듯한 쩐내가 났다. 제사상이 차려졌다. 시아버님의 영정사진은 번쩍거리게 닦여 가장 높은 곳에 놓여 있었다. 은솔은 상 앞에 절을 하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장태훈과 김경숙 여사가 앞에서 절을 올렸다. 엄숙하고 경건한 풍경. 마치 이 집이 정말로 화목하고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보였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 김경숙 여사가 숟가락을 들자 장태훈이 따라 들었다. 은솔은 제일 마지막에 앉았다. 입맛은 없었지만 자신이 부친 식은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차가웠다. 은솔아, 김경숙 여사가 젓가락으로 잡채를 가리켰다. 이거 좀 달다. 내가 몇 번을 말하니 간장은 국간장 쓰고 진간장은 조금만 넣으라고. 네, 이 다음엔 주의할게요. 그리고 이 전 좀 봐라.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덜 익었잖니? 너 도대체 정성을 쏟긴 하는 거니?
은솔은 입안에 맴돌던 차가운 고기 덩어리를 억지로 삼켰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 같았다. 내 의제가 부족했습니다. 장태훈은 식사 내내 입을 번긋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주변의 대화가 마치 다른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백색 소음인 양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은솔이 일어나 그릇을 치웠다. 장태훈은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툭 올려놓더니 횡하니 나가버렸다. 김경숙 여사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갔다. 식탁 위에는 수십 개의 반찬 접시, 국그릇, 밥그릇, 수저들, 그리고 제사상에서 물린 과일과 떡이 난장판처럼 널려 있었다. 은솔은 밤 10시가 넘도록 혼자 설거지를 했다. 손가락이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지고 하얗게 일어났다. 핸드크림은 지난달에 다 썼는데 아직 새로 사지 못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거실에서 김경숙 여사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컸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이번 제사 음식도 혼자 다 장만했어. 내가 나가서 자랑하잖아.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은솔은 주방 문턱에 서서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을 적시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 그녀는 허리를 숙여 행주로 바닥의 물기를 훔쳤다. 수원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7시 12분. 은솔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지역번호 032. 인천이었다. 서은솔 씨 되십니까? 여기 인천대병원 응급실인데요. 그 뒤에 말은 파편처럼 귓가에 꽂혔다. 친정어머님, 외출혈, 이웃이 발견, 중환자실. 그녀는 주방에 서 있었다. 손에는 지훈이에게 줄 계란 토스트를 뒤집으려던 뒤집개가 들려 있었다. 팬 위의 계란은 가장자리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며 푸르스름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지만 타는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가스 불을 껐다. 자고 있던 지훈이를 흔들어 깨워 옷을 입혔다. 그리고 서재 문 앞으로 가서 노크를 2번 했다. 쾅. 태훈 씨,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대. 인천병원에 계신데. 같이 좀 가줄 수 있어? 문이 살짝 열렸다. 장태훈이 얼굴 반쪽만 내밀었다. 머리는 자다 일어나 까치집을 짓고 있었다. 뭐라고?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셔. 당신, 나랑 같이 좀. 나 오늘 회의 있어. 그의 말투는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신이 알아서 해. 지훈이는 유치원에 맡기고. 그녀는 열린 문틈을 응시했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다. 그의 반쪽짜리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냉정함이 아니었다. 냉정함조차 감정의 일종이라면 그의 얼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진공 상태였다. 알겠어. 그녀는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종일반 신청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수원에서 인천까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였다. 지하철 안은 한산했다.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그녀는 출입문 옆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쥐었다. 화면에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다시 걸어 상황을 묻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덜덜 떨려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뼈마디 사이사이에서 스며나오는 통제 불가능한 전율 때문이었다. 인천대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있었다. 중환자실은 5층이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낡고 오래된 바닥 왁스 냄새와 섞인 그 특유의 병원 냄새. 간호사 스테이션에 이름을 대자 간호사는 현재 환자의 바이탈은 안정적이지만 의식불명 상태라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뇌출혈 범위가 꽤 넓습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내일 주치의 회진 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은솔은 중환자실 문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병원 복도에 놓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해서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뼈가 베겨왔다. 그녀는 밤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중간에 자판기에서 얼음물 한 병과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를 샀지만 김밥은 2입 먹고 내려놓았다. 목구멍이 까칠해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장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6번 울리고 나서야 그가 받았다. 지훈이는 하원했어? 집에 데려왔어. 엄마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 내일 내가... 그래. 당신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과 기계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엄마가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관을 꽂고 감시장치를 달고 삑, 삑, 삑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면서 우리 엄마? 딸이 보내주는 20만 원도 아깝다며 너 써라. 나는 괜찮다 손살에 치던 사람. 고혈압 약값이 아까워 몰래 약을 반으로 쪼개 먹던 사람. 인천 남동구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5층에서 겨울에도 가스비 아깝다며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사람. 은솔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어깨만 가늘게 떨렸다. 플라스틱 의자가 꼬리뼈를 짓누르는 통증의 감각이 무뎌질 즈음이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를 깨운 건 간호사였다. 서은솔님, 보호자분 오셨어요. 그녀는 눈을 비볐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칼날처럼 눈을 찔렀다. 고개를 돌렸다. 장태훈이 복도 저편에 서 있었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맨 모습이었다. 왼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 등받이를 잡아야 했다. 그녀는 그가 장모님을 걱정해서 온 줄 알았다. 아주 잠깐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안도감이 스쳐 지나갈 뻔했다. 그때 그의 오른손이 보였다. 오른손에는 누런 황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가 그녀 앞으로 걸어와 봉투를 내밀었다. 사인해. 그녀는 봉투를 받아 들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다. A4 용지, 총 6장 첫 페이지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혼 합의서.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처는 수원 영통구 신혼집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처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일체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처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자녀 장지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부에게 귀속된다. 6장. 그녀는 마지막 줄까지 읽었다. 서명란. 비어 있었다. 장모님 병원비,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야. 장태훈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파동이 없었다. 마치 분기 실적 보고서를 읽는 것 같았다. 질질 끌어봤자 서로 좋을 거 없어. 사인해. 깔끔하게. 은솔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등 뒤에서는 엄마의 생명유지 장치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삑, 삑, 삑 소리를 내고 있었다. 눈앞에는 남편이 내민 볼펜이 있었다. 회사 판촉물로 나온 검은색 볼펜이었다. 펜대에는 그가 다니는 건설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펜을 받았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6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서명란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대다수 사람은 무심코 지나칠 법한 문구였다. 본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움직였다. 아주 미세한 각도로. 그녀는 사인했다. 서, 은, 솔 한 획 한 획 아주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어 넣었다. 장태훈은 서류를 챙겨 넣었다. 그는 장모님 쾌차하시길 빈다는 빈말조차 하지 않았다.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듯 짧게 고개를 까딱하더니 몸을 돌려 걸어갔다. 병원 복도 바닥을 울리는 구두 굽소리. 또각, 또각, 또각. 소리는 점점 멀어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은솔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상단의 층수 표시등이 5에서 4, 3, 2, 1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주소록을 열어 사흘 전에 저장해 둔 번호를 눌렀다. 박 변호사님, 접니다. 서은솔이에요. 그 사람 사인 받아갔어요? 저도 했고요. 이제 시작하시죠. 그날 오후 2시 14분
박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2가지 소장을 접수했다. 첫 번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뒤에는 42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장태훈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최근 1년치 사용 내역, 류선아와의 연남동 전세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법감정을 마친 녹취록 속기본. 두 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악의적 유기, 재산 은닉에 대한 입증자료. 여기에는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자금 흐름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남편의 개인 계좌로, 다시 류선아 명의의 전세금 반환 보증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었다. 이체 일시, 금액, 은행 거래 1년 번호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은솔이 사인해준 이혼 합의서. 물론 사인했다. 하지만 그 합의서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법원 확인 기일에 그녀가 출석하여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거로 제출하면 그 종이 쪼가리는 휴지 조각이 될 뿐이었다. 박 변호사가 했던 말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다. 사인은 항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패를 방심하게 만드는 미끼죠. 아내분이 포기했다고 생각해야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테니까요. 같은 날 오후 4시,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의로 경기도에 있는 장태훈의 회사 감사팀 앞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발송되었다. 내용은 단 한 장, 내용 증명이었다. 문체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치명적이었다. 귀사의 차장 장태훈이 혼인 기간 중 법인 카드를 업무의 목적, 구체적으로는 상간녀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였다. 첨부 자료에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3건이 법인 카드 영수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제 시간은 모두 업무 시간이 아니었고 회사에 제출한 지출 결의서의 거래처 접대 항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내용 증명 말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귀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원하실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은솔은 그 내용 증명이 인사팀 책상 위에 언제 도착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녀가 아는 것은 사흘 뒤 밤 장태훈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도어록 소리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띠, 6번이 아니었다. 급하게 잘못 눌러 경고음이 울리고 다시 누르고 또 틀리고 다시 누르는 소리였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다. 그는 현관에 서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다. 너 미쳤어. 은솔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는 이미 잠든 뒤였다.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얼음물 잔이 놓여 있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려 바닥에 동그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너 돌았어. 오늘 감사팀 불려갔다 온 거 알아? 몰라? 법인 카드, 그거 싹 다 털어서 감사하겠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지훈이 목소리 낮춰. 그가 멈칫했다. 은솔은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와이셔츠 깃이 땀에 젖어 축축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당장 그거 취소해.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억누른 목소리가 고함보다 더 섬뜩하게 들렸다. 마치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변호사한테 말해서 내용 증명 취소하라고. 우리끼리 해결해. 대화로 하자고. 대화. 은솔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치아 뿌리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무슨 대화? 당신이 류선아한테 해준 연남동 42제곱미터 전세집 얘기? 아니면 당신이랑 어머니가 통화하면서 우리 엄마 죽으면 이혼하자고 입 맞춘 얘기? 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다. 너 녹음했냐? 의문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말이었다. 은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주방으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컵을 씻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장태훈이 소파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스프링이 끼익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는 흐르는 물소리, 거실 벽시계 초침이 가는 소리,
그리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의 저주파 기계음만이 존재했다. 원하는 게 뭐야? 은솔은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을 닦았다. 몸을 돌렸다. 법원에서 등기 갈 거야. 거기 적혀 있어? 그 후의 날들은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흘러갔다. 하나의 레일은 법적 절차였다. 은솔은 서울가정법원에 3번 출석했다. 갈 때마다 똑같은 짙은 회색 코트를 입었다. 법정의 방청석 의자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보다는 나았지만 허리가 아픈 건 매 한 가지였다. 박 변호사가 옆에 앉아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나열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은솔은 판사석 앞에 놓인 검은색 스피커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작은 상자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쪽 일 정리되면 그때쯤이면 아마 이혼 확실히 할 겁니다. 목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흩어졌다. 피고석에 앉은 장태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거릴 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판사는 양측을 한번 쳐다보고는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다. 또 다른 레일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지훈이는 밥을 먹어야 했고 유치원에 가야 했고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줘야 했다. 은솔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하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갔다.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눈은 떴지만 말은 어눌했고 오른쪽 몸은 아직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은솔이 병상에 앉아 엄마에게 죽을 떠먹여줄 때였다. 엄마가 움직일 수 있는 왼쪽 손으로 은솔의 소매 끝을 잡았다. 은솔아. 응, 엄마. 너 살 빠졌다. 은솔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말라 있었다. 엄마, 죽 식기 전에 얼른 먹어. 그녀는 엄마에게 이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결이 나오던 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10월 중순에 비는 거세지는 않았지만 촘촘했다. 우산 위로 사사사삭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가을비였다. 은솔은 법원 청사 계단에 서서 판결문 사본을 들고 있었다. 옆에서 박 변호사가 검은 우산을 받쳐주었다. 서은솔 씨,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판결문을 내려다보았다. 재판부는 장태훈 측의 부정행위 및 악의적인 재산 은닉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즉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공모한 통화 내용도 적법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처음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는 강박에 의한 작성 및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임을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었다. 주문. 수원 영통구 아파트의 지분 60%를 원고 서은솔에게 분할한다. 자녀 장지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 은솔은 판결문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지퍼를 반쯤 잠갔을 때 손이 멈췄다. 기쁨이 아니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7년 동안 목을 조르던 밧줄이 풀린 것 같았다. 해방감이라기보다는 밧줄이 파고들었던 자리에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저릿하고 묵직한 통증이었다. 변호사님, 회사 쪽 결과는요? 나왔습니다. 법인 카드 유용건으로 7건이 소명되지 않았어요.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처분되었습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빗방울이 우산을 때렸다. 사사사사. 시어머니 김경숙 여사의 전화는 예상보다 빨리 걸려왔다. 처음에는 장태훈에게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태훈의 휴대전화는 이제 은솔이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는 지난주에 짐을 쌌다. 서재에 있던 물건들을 종이 상자 2개에 담아 현관을 나설 때 지훈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경숙 여사는 은솔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점원이라는 2 글자가 떴다. 은솔은 그 글자를 3초간 응시했다. 예전에는 저 글자만 봐도 위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솔아, 김경숙 여사의 목소리는 이미 한바탕 울고 난 뒤 억지로 화를 참는 쉰 목소리였다.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태훈이 회사에서 잘린 거 아니? 내가 어떻게 애 앞길을 막아? 우리 집안을 아주... 어머니, 내 말 들어. 어머니,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솔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겨울 호수 같았다. 겉보기엔 잔잔하지만 그 아래는 살을 애는 듯 차가운 물. 가족 단톡방에 어머니가 올리셨던 메시지들 제가 다 캡처해뒀거든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기집애 낳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붙어있냐 하신 거 2021년 추석 때였죠. 친정에서 해온 예단 꼬라지 학원은이라고 하신 거 2019년 설날이었고요. 아들 못 낳는 여자는 갈아치워야 한다고 태훈 씨한테 개인톡 보내신 거. 태훈 씨가 PC 카톡 로그아웃 안 해서 제가 다 봤습니다. 은솔은 하나하나 읊었다. 높낮이 없는 목소리가 마치 식당 메뉴판을 읽는 것 같았다. 김경숙 여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지금 당장은 이 내용들로 소송 걸 생각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지훈이 유치원에 찾아오시거나 교회분들 통해서 저 설득하려고 하시면 박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위자료 청구 소멸 시효가 아직 넉넉하게 남았다고 하네요. 침묵이 6초간 이어졌다. 은솔은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너. 김경숙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너. 이 독한. 은솔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김경숙 여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화면을 2번 터치했다. 필요 없는 전등 스위치를 끄듯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동작이었다. 나중에 은솔은 건너 소문을 들었다. 지훈이 유치원 친구 엄마가 하원길에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어머, 지훈이 엄마. 예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 대구 그 교회에서 난리 났다면서요? 알고 계세요? 은솔은 모른다고 했다. 그분이 여전도회에서 엄청 활동하셨다면서요. 장로님 부인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셨는데 아들이 바람 피우다 며느리한테 고소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렸다는 소문이 쫙 퍼졌대요. 요즘은 교회 사람들이 그분만 보면 슬슬 피한대요. 지난주 주일 예배 때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했다던데. 은솔은 끝까지 듣고도 별말 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이의 손을 잡고 걸었다. 지훈이의 손은 작았고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따뜻했다. 엄마, 우리 오늘 외할머니 집 가? 응, 외할머니 보러 가자. 장태훈은 해고된 후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을 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는 현재 고정 수입이 없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없었으며 주소지는 대구 본가로 되어 있었다. 연남동 42제곱미터 전세집. 류선아는 이미 방을 뺐다. 보증금은 반환되는 즉시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재산 분할금으로 충당되었다. 은솔은 류선아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그 이름에 대해 이제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전세 계약서에 찍혀있던 활자 폰트, 딱 그 정도의 의미였다. 그녀는 법원에서 받은 수원 아파트 지분을 팔았다. 7년을 살았던 아파트였다. 도어록 숫자판에는 그녀의 지문이 묻어 번들거렸다. 이사하는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에 서서 베란다 밖하늘을 보았다. 수원의 하늘이나 인천의 하늘이나 다를 게 없었다. 겨울이라 그런지 잿빛이 더 섞인 푸른색이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뒤에서 박스를 날랐다. 짐은 많지 않았다. 그녀의 짐은 원래부터 적었다. 지훈이 그림책 2박스, 옷과 생필품을 다 합쳐도 3박스. 7년 결혼 생활의 부피는 고장라면 박스 5개였다. 아파트를 판 돈은 3덩어리로 나눴다. 제일 큰 덩어리는 엄마의 재활치료비 통장에 넣었다. 뇌출혈 재활은 길고 돈이 많이 드는 싸움이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주 3회, 매회 2시간. 두 번째 덩어리는 인천 남동구의 작은 빌라 전세 보증금으로 썼다. 세 번째 덩어리는 새로 만든 적금 통장에 넣었다. 비밀번호는 오직 그녀만 알았다. 새 집은 엄마가 사는 빌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건물의 3층, 46제곱미터. 거실은 좁아서 중고로 산 2인용 패브릭 소파를 놓으니 꽉 찼다. 창문은 서향이라 오후 늦게 해가 길게 들어왔다. 은솔은 안쪽 작은 방을 지훈이 방으로 꾸며주었다. 창가에는 수원에서 가져온 다육이 화분을 놓았다. 잎이 좀 시들해져서 물을 주었다. 주방에는 가스 화구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냄비에 미역국을 끓이고 두부를 썰어 넣었다.
국이 끓어오르자 하얀 김이 창문을 뿌옇게 덮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유리창을 닦아냈다. 밖으로 인천 남동구의 오래된 골목길이 보였다. 전봇대에 엉킨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지훈이가 주방으로 달려와 앞치마를 잡아당겼다. 엄마, 이 집은 되게 작다. 그러게, 좀 작네. 은솔은 쪼그리고 앉아 딸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래도 외할머니 집이랑 가깝잖아. 이제 매일 할머니 보러 갈 수 있어? 할머니 이제 나랑 말할 수 있어? 조금씩 하셔. 지훈이가 가서 할머니 하고 부르면 웃으실 거야.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은솔은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움직이는 근육은 몇 개 안 됐지만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녀의 의지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은 엄마가 입원한 지 2달째 되던 날 접수했다. 수험서는 새집 거실의 좌식 테이블 위에 지훈이 그림책과 섞여 쌓여 있었다. 낮에는 병원에서 엄마 재활을 돕고 오후에는 지훈이를 하원시키고 밤에 아이가 잠들면 스탠드를 켜고 공부했다. 당근마켓에서 산 중고 스탠드는 불빛이 약해서 오래 보면 눈이 시렸다.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깨면 뺨에 책 표지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곤 했다. 시험을 치던 날 서울에는 그해 첫눈이 내렸다. 인천에서 1호선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전동차 안은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 공기가 끈적했다. 필기시험 마지막 논술형 문제를 풀다가 볼펜심이 툭 부러졌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여분 펜을 꺼내 마저 써 내려갔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다. 합격자 발표 날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지잉 울렸다. 꺼내보니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합격.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 화면에 2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밖에는 눈이 다 녹았지만 지붕 위에는 아직 희끗희끗한 잔설이 남아있었다. 은솔아. 왜? 그래. 엄마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말은 여전히 느렸고 단어와 단어 사이가 끊어졌다. 엄마, 나 붙었어. 뭐가? 붙어. 사회복지사. 나 이제 취직해서 일할 수 있어? 엄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자유로운 왼손이 허공을 저었다. 은솔이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 툭 붉어진 뼈마디, 링거반을 자국으로 멍든 피부. 하지만 따뜻했다. 잘 됐다. 은솔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엄마의 손등에 뺨을 댔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소리 내어 오는 통곡이 아니었다. 아주 조용히 눈꼬리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 광대뼈를 지나 입가를 지나 엄마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다. 톡 또 톡. 엄마는 왼손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비 맞은 고양이를 달래듯. 울지 마. 응, 안 울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쓱 닦고 일어났다. 가방에서 우유와 숟가락을 꺼냈다. 엄마, 우유 먹을 시간이야. 인천시 사회복지관 출근일은 3월 2일이었다. 그날 아침, 은솔은 지훈이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주고 도시락을 챙겨 가방에 넣어주었다. 지훈이는 이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구립 어린이집에 다녔다. 아이를 들여보내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정류장 광고판에는 영어 학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28번 버스가 왔다. 교통카드를 찍고 탔다. 삑. 차창 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어묵가게, 안경점, 부동산 유리창에 다닥다닥 붙은 전세, 월세 전단지들. 버스가 사거리 신호에 걸렸을 때 인도에서 폐지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구분등으로 무거운 수레를 미는데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에서 바퀴가 덜컹거렸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겨울에 튼 손가락 끝이 아직 다 아물지 않았다.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다. 손등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작년 추석, 시댁 부엌에서 튀었던 기름 자국이었다. 이번 정류장은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 자락을 매무새 있게 당겼다. 버스에서 내렸다.
복지관은 4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입구에 자동문 센서가 좀 둔해서 그녀가 2초 정도 서 있어야 문이 열렸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입사 서류와 볼펜을 건넸다. 성함, 주민번호, 그리고 비상 연락망 적어주세요. 은솔은 비상 연락망 칸에서 펜을 멈췄다. 예전 같으면 장태훈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그녀는 엄마의 이름을 적었다. 서, 정, 힙 관계, 목, 전화번호. 그녀는 엄마의 휴대전화 번호를 숫자 하나하나 꾹꾹 눌렀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돌에 새기듯이. 작성을 마치고 서류를 돌려주자 직원이 사원증을 건넸다. 3층 왼쪽 두 번째 사무실입니다. 환영해요. 은솔은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플라스틱 카드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거기에는 그녀의 증명사진과 이름이 박혀 있었다. 지난주에 급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스테인리스 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흐릿해서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 있었다. 두 발로 단단히.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복사기 토너 냄새와 누군가 책상에 타놓은 믹스 커피 향기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녀는 발을 내디뎠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